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한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데 우리 방위사업청이 정말 한심한 작태,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8개 포병여단을 사격 준비태세 다 마쳤다. 그리고 한 번 더 무인기 날아오면 발사한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어떤 무인기인지 누가 했는지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작년 10월 7일 알-아크사 홍수작전이라고 해서 이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죠. 그 이후에 지금 1년여 동안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그 10월 7일 제외하고 이스라엘군이 한 번의 공격에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분노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도화선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어떤 공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문성과 능력, 투명성, 책임의식 등이 결여되어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방위사업청이 지난 5년간 무려 5천억 원이 넘는 혈세를 소송 패소로 날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해야 할 기관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5년간 각종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대거 패소해 5천억 원이 넘는 혈세를 추가 지출한 사실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10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종 소송 78건에서 패소해 5,553억 원의 혈세를 물어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8건, 21년 27건, 22년 12건, 23년 11건, 올해 8월까지 10건 등인데요. 이와 별개로 현재 51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를 위해 법무공단은 물론 민간 로펌과도 계약을 맺어 소송 대응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중 판결이 확정된 사건 가운데 손해배상액이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된 P3C 성능 개량 사업 소송의 경우 방사청이 대한항공에 1393일 사업 지연 책임을 물어 사업비 4,409억 원 가운데 지체상금 670억 원과 이자 50억 원 등 720억 원을 깎은 차액만 지급했다가 소송을 당했는데요. 방사청은 이 소송에서 패해 707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통영함 계약에서도 방사청은 관급 장비인 선체 고정 음파 탐지기와 수중 무인 탐사기 성능 문제를 선박 건조 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물어 지체상금 1,000억 원을 부과했다가 지체상금은커녕 손해배상금 84억 6,600만 원과 정산대금 225억 7천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방사청은 이런 식으로 물품 대금과 부정당 업자 제재, 지체 상금, 징계 처분 취소 등의 각종 소송에 휘말려 법률 비용으로만 33억 원을 썼는데요. 국회 국방위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사업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방사청에 대한 불신이 잦은 소송과 패소를 불러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방사청의 투명성 부족과 전문성 부족,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의 책임의식 부재는 국방안보 능력의 약화는 물론 혈세 낭비까지 초래하는데요. 설립 취지에서 너무도 멀어진 방위사업청, 정말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대표적인 거 제가 두 개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해군의 해상초계기죠. 대잠초계기 P3C 이 1차분 8대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을 대한항공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항공은 방사청이 구매해서 갖다주는 이 여러 가지 장비를 꽂아주고 다시 이제 비행기를 또 창정비해주고 하는 그런 업무를 맡은 거죠. 대한항공이 그 부품을 사올 자격이 있지 않아요. 이른바 관급 장비라고 해서 방사청이 사서 줍니다. 그런데 방사청이 빨리 안 사준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오히려 딜레이 된 겁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의 작업장을 이렇게 잡아먹고 거의 2년여를 딜레이 됐으면 대한항공이 손해를 봤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장비를 늦게 사줘놓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늦게 사줘놓고 그걸
대한항공이 니들이 늦게 납품했으니까 지체배상금 해서 벌금을 매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지체배상금에 대한 또 이자까지 또 매겨버린 겁니다. 그러니 대한항공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아니 니들이 늦게 지금 갖다 줘놓고 우리는 지금 계속 이렇게 공장 잡아먹고 지금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지체상금 다시 물어주고 그 이자까지 또 물어준 겁니다. 정말 한심한 자들 아닙니까? 아니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야죠. 이걸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생각을 해야죠. 만약에 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제도가 그렇다. 제도가 그럼 바꿔야죠. 왜 안 바꿉니까? 그 내용이 또 있습니다. 통행암 사건. 지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굉장히 유명해진 비리 사건인데요. 여기 들어가는 소나가 20억 원짜리다 해놓고 뭐 2억 몇천억짜리를 갖다 붙였다. 이래서 뭐 그때 굉장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나를 갖다 준 자가 누굽니까? 그 비리를 일으킨 자가 누구예요? 방사청 직원이죠. 그 방사청 직원이 뇌물을 받아먹고 뭐 카드 어마어마하게 쓰고 한 5천만 원 돈도 받고 자기 와이프 또 취직시키고 뭐 이렇게 비리를 해서 2억 몇천억짜리를 서울에는 20억 원으로 적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건이 불거지니까 그 소나를 또 떼버리고 제대로 된 소나를 갖다 붙이느라고 시간이 걸렸죠. 그러면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이제 하나오션으로 바뀌었는데 당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이거 하나가 도크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소나 지금 가져올 동안.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방사청 이 방사청이 직원 관리 잘못해서 그 직원이 비리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래 방사청 책임인데 왜 니들 빨리 납품 안 해? 아니 그러면 그 소나가 바로 그 상태에서 납품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런데 이게 워낙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그 소나를 그대로 붙여서 납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새 소나를 사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은 도크 하나 잡아먹고 지금 뭐 완전히 세월을 날린 거죠. 그런데 니들 늦게 납품했으니까 벌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정신 나간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시켜도 이런 판결을 안 내리겠죠. 그러니 당연히 물어주죠. 자, 이런 자들이 방사청에 들어앉아서 무기 체계가 지금 해외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 상관없고 그냥 정해진 규정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완전히 그냥 로봇처럼 착착착 쳐 나가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특전사 기관단총이 뭐 특전사가 써보니까 이거 문제 있다. 이거를 좀 바꿔야 되겠다. 아니 우리는 ROC가 있는데 그 ROC 내에 들어오면 가격 상승을 해야 되는데 ROC 내에 들어왔고 이스라엘제가 가격은 더 쌌고 그러니까 이거 해. 특전사 걔는 참고사항이야. 그럼 왜 시킵니까? 테스트를. 기가 찬 자들 아닙니까?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명예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매뉴얼에 따라서 그냥 해. 돈 안 받으면 돼. 그래서 이 방사청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설립을 할 때 이제 군에서 이 무기 구매 사업을 하니까 비리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방산비리 예방을 위해서 이 군에서 육해 공군이 따로따로 이렇게 구매를 하니까 이 감시를 3개를 해야 되니까 이 힘들다. 그래서 방사청을 하나 딱 모아서 하나만 감시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방사청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각 군에서 할 땐 전문성이 있었죠. 왜? 자기네 군이 있을 거니까 엄청나게 고민해서 무기를 구매하지 않겠습니까? 비리는 이제 나중의 일이고. 근데 여기는 그냥 공무원들, 거기다 요즘 뭐 서울 과천 이런 데 있으니까 여자들이 많이 또 들어오고 하니까 무슨 뭐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러니 완전히 거의 뭐 컨베이어 벨트처럼 그냥 뭐 무기 이거 알았어 이거 문제 없네 이거 싸네 오케이 이거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밀어내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무기를 싸게 비리 없이 사는 것이 이 설립 목적이었는데 좋은 무기는 다 사라지고 그냥 싸고 비리 없이만 사는 거예요.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뭐 조사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좋은 무기를 사야죠. 근데 좋은 무기 살 능력이 없고 방사청 애초 설립 자체가 좋은 무기보다는 비리 없이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좋은 무기를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말씀드린 거 여기는 좋은 무기를 떠나서 그냥 머리가 없는 거죠, 머리가. 그렇게 해서 또 혈세를 낭비했다라는 한심한 작자들인데 방사청은 정말 갈아엎고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은 각군으로 다시 무기 구매 획득 절차를 다시 환원시켜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김정은 관저와 노동 당사 머리 위에서 전단을 살포한 정체불명 드론 때문에 북한이 그야말로 광기 어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매체를 통해 대남 비방의 열을 올리는 한편으로 일선 포병부대에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우리 군도 대응 준비에 들어가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한 사건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격노하고 있으며 주권을 침해한 원수들에게 가장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숙청과 징벌을 가해야 한다는 민심의 절규가 하늘 땅을 흔들고 있다고 노동신문이 10월 14일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주말 발생한 평양 무인기 전단 살포 사건을 언급하며 지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인민의 분노라며 우리 수도 평양의 창공으로 이 나라 인민이 살며 일하는 방방곡곡의 하늘가로 수천만의 이 억척의 의지, 신념의 뇌성이 메아리 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이번 사건에 대한 보도 이후 인민들이 한국 괴뢰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적개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괴뢰 한국 것들을 쓸어버릴 멸적의 의지를 안고 인민군대 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하는 목소리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10월 13일 북한은 김여정 명의의 담화문을 내고 이번 드론 사건을 특대형 범죄 행위로 규정했는데요. 활주로까지 이용해 국경 너머로 무인기를 날리는 걸 군부와 경찰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한국 군부 세력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다시 한번 무인기가 출현하면 대한민국발 무인기로 간주하고 선전포고로 여긴다 라며 국경선 부근 8개 포병여단을 완전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했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심화되자 우리 군도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며 최근 헤즈볼라 수장의 죽음과 우리 군의 초고위력 현무5 미사일을 언급하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광기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번 사태가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북한이 이번 사건을 명분으로 추가 도발에 나설지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니 지들은 그 쓰레기에다가 수십 차례나 지금 거기다가 똥을 집어넣고 이렇게 날리고 있는 작자들이 삐라 몇 장 날리고 가지고 지금 이렇게 8개 포병부대 사격 준비 태세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왜냐? 깜짝 놀랐죠? 자, 무인기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었는데 또 삐라 묶음 통해서 삐라 보여줬어요. 그 삐라에 이제 크게 저는 두 가지 내용 때문에 분노했다라고 보는데 첫째, 그 삐라에 들어있는 내용 그게 치명적이다. 북한 인민들이 이 한 달 월급이 6달러, 7달러 이라고 있는데 이 꼬맹이 김주애의 이 겨울 파카가 크리스찬 디올 240만 원짜리 디올 그러니까 자기네 1년 연봉 수십 명 합한 것의 1년 연봉을 그 꼬맹이가 입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차고 있는 명품 시계가 그건 정말 훨씬 더 많은 1,500만 원 이런 걸 차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인민들이 분노하게 되죠. 인민들이 그 디올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걸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야, 김주애 제가 말이야 240만 원짜리 파카를 입고 있어. 분노하겠죠. 자기네들은 지금 밥 굶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이 무인기를 격추시켰으면 무인기 잔해가 있겠죠. 그런데 잔해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여경 못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주석궁 중심구역에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어요. 그 삐라들이. 그러면 이 주석궁 상공의 방공의 구멍이 심각하게 뚫렸다.
이겁니다. 자, 이거 이렇게 되면 뭐 지금 여러 가지 설에 드론 동호회들이 장난삼아 지금 한 거다 라는 설들이 있어요. 그러면 민간인들도 지금 그 박모 씨 같은 경우에 박상학 씨죠. 그런 분들이 풍선을 가지고 날려보내고 있는데 이제 풍선보다는 야, 이거 드론 시대가 됐구나 해서 드론으로 날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박상학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터프한 성격이에요. 야, 드론 말고 그냥 폭탄을 한번 넣어볼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민간인들의 그런 레짐 체인지 작전을 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 지금 알려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그 내용이 너무 치명적이다. B라 내용이. 하나는 이 평양 최고 수뇌부가들이 모여있는 이 지역의 방공망이 완전 뚫려버렸다. 이 두 개가 그들을 분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이 신은식 안보실장이 뭐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 저는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처럼 대통령이 우리 군인들에게 면제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포탄 날아오면 즉시 충분하게 응징보복하라. 라는, 그래서 당시 박근혜 정부 때는 6배 정도를 충분하다고 그랬었어요. 그 정도는 보복 타격을 하라 라는 정도의 면제를 먼저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내려주면 우리 전방에 있는 사단장, 포병예단장, 군단장들이 그래 제발 나에게 날아와라. 내가 화끈하게 응징보복해 주마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지를 북한이 잃는다면 답을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억제력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난 10월 7일 참사 이후 최대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밤 헤즈볼라의 장거리 자폭 드론 공격에 이스라엘군 기지가 피격돼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무적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중부 비냐미나 인근의 이스라엘군 군사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58명이 부상을 입고 후송됐다고 이스라엘 국방부가 현지 시각 10월 14일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월 13일 오후 7시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2대로 추정되는 자폭 드론이 비냐미나로 내습하면서 발생했는데요. 피격된 부대는 이번 레바논 공세에 참가 중인 제36사단 예하의 제1골라니 여단의 보충병 훈련소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식사 시간에 식당을 공격한 드론 때문에 인명피해가 매우 컸다고 밝혔는데요. 4명 사망과 58명 부상이 확인되었고 부상자 가운데 14명은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중상이어서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가 날려보낸 이란제 아바빌-T 자폭 드론 2대에 의해 수행됐다면서 이 드론은 120km의 사거리, 시속 370km의 속도에 40kg의 탄도 중량을 가지고 있고 2대의 드론 중 1대는 격추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드론은 지중해 방면으로 1대, 갈릴리 방면으로 1대가 날아왔는데요. 지중해에서 접근해 하이파 방면에서 날아온 1대는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되었지만 갈릴리 방면에서 날아온 1대는 초저공 비행으로 추적을 피해 레이더 스크린에서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이 드론이 어떻게 경보 시스템을 피해 기지까지 날아왔는지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드론이 초래하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헤즈볼라는 이번 공격 성공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이것이 자신들의 이스라엘 중심 타격 능력을 증명한 사례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는데요.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더 강력한 보복으로 응수하는 이스라엘의 테러 대응 정책을 헤즈볼라는 언제쯤 인지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드론입니다. 자폭 드론 지금 속도가 제일 빨라요. 시속 370km. 그러나 속도가 빠른 대신 사거리가 짧죠. 120km. 그리고 40kg의 탄도 중량이니까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있는 드론입니다. 이걸 이렇게 두 방향으로 날려보냈어요. 하나는 지중해 쪽을 우회해서 이렇게 날려보내고 하나는 이 갈릴리 방면에서 이런 식으로 내륙으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여기는 국경에서 40km 지점에 있는 군사기지입니다. 39사단의
신병훈련소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방면에서 날아오는 것은 여격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갑자기 저공으로 확 내려 꽂히면서 완전 초저공 비행을 한 겁니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거죠. 사라지니까 당연히 여격을 못하죠. 그래서 명중을 해버렸는데, 자,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서울하고 좀 조건이 비슷하다. 이거 서해로 들어오는 거, 이거 철원 쪽에서 들어오는 거, 포천 철원 쪽에서 들어오는 거, 이거 우리 잘 봐야 되겠다. 포천 철원 쪽에서 완전 초저공 비행으로 들어오는 드론 잘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식당을 뚫고 들어와서 터져버렸어요. 4명이 죽었고 58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 중에 14명이 중상입니다. 더 많이 죽을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와, 우리 많이 죽은 것 같으니까 이거 좀 전쟁 이제 좀 살살하고 그만하자 하는 민족이 아니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더 세게 보복하자라고 하겠죠. 자, 헤즈볼라가 어마어마한 보복 공격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주말간에 보도 보셨겠지만 사드를 미국이 이스라엘에 포대 하나를 배치하기로 했죠. 그 말은 이제 이란과의 미사일전에 대한 상황에 미국이 힘을 보태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데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같다. 곧 사드 배치, 그리고 항공모함의 홍해, 그리고 페르시아만 쪽으로 이동, 트루먼이죠. 트루먼 항모. 그리고 나서 이란을 때릴 것 같다라는 생각, 정보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